친구와 함께 편하게 영화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온라인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대화에 낄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던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흐름드 살롱에서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에 개봉한 조던 필 감독, 데니엘 칼루야 주연의 공포 미스테리 SF 스릴러 영화 노베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는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흐름드 살롱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이 되는 만큼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캐스트로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온라인 녹음이라는 그 특성상 스피커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음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천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영화 노베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8월 17일에 개봉을 했고요. 조던 필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연출작입니다. 그리고 한 말목장에서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담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요 감독이신 조던 필 감독님은요, 평범해 보이는 주인공의 설정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상황들을 잘 다루시는 감독님이신데요. 데뷔작인 겟 아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작품인 어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작품인 노블 거치면서 주로 흑인에 대한 메시지는 쭉 가져가는 그런 감독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메시지들의 호러 요소 같은 것들을 섞어가지고 꼼꼼하게 복선이 섞인 독특한 스토리텔링으로 어떤 스토리를 꼬거나 아니면은 클리셰를 비트는 각본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요.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 작품인 노베에서도 이런 본인만의 장기를 충분히 발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이 영화를 어떻게 봐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꼭 극장에서 보시고 꼭 아이맥스관에서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 촬영 분량이 46분 정도가 되는데 보통 다른 영화에서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를 사용을 하면은 어떤 비주얼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좀 강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기왕 보실 분들은 아이맥스 관에서 관람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아이맥스관에서 못 본다. 그래도 일반 극장에서라도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운드 디자인이 되게 훌륭해요. 그래서 아마 그냥 평범한 어떤 가정에 있는 사운드 시스템으로는 감히 생각컨대 100% 이렇게 체감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막귀인 제가 들어도 어떤 여기에 등장하는 외계 생명체가 내는 어떤 기이한 소리들, 이런 것들이 좀 입체감 있게 잘 들렸고요. 특히 외계 생명체가 뭔가를 막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빨아들일 때 또 소용돌이 같은 게 막 생기는데 그때 이제 구현한 사운드는 진짜 제 몸 주위를 모래바람이 막 휘감는 그런 느낌을 되게 잘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몰입해서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타이틀에도 써져 있는데 제목이 대문자 NOPE 인 거에 대해서 Not of Planet Earth라고 해가지고 지구의 것이 아니다, 이런 약자라는 가설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감독의 의도였다고 하고요. 이렇게 대문자로 NOP를 써가지고 마치 무언가의 약자처럼 보이게 해서 다양한 해석을 좀 낳고 싶었다, 이게 감독의 의도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던 필 감독에게 그 전작인 어스가 끝났을 때 어떤 팬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저기 다음 작품도 공포 영화로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조던 필 감독님이 Nope 이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높이라고 대답했던 그 높을 차기작의 제목으로 그대로 사용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요,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는 하는데 전문가들의 평은 대체로 높은 편이고 일반 관객들의 평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이긴 합니다. 이게 그것도 그럴 듯이 이 작품에서 이 감독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작으로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고, 그리고 동물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겠고, 영화를 포함한 어떤 미디어에 대한 문제도 좀 다뤄야겠고, 그렇다 보니까 한 장면을 가지고도 이 여러 가지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그냥 영화를 보시는 그런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은유나 상징들을 분석해가지고 어떤 해석을 해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이 좀 갈리는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 자신도 이 영화를 보고 극장 밖을 나오는데 대체 내가 뭘 본 거지? 내가 이 영화를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게 뭔지는 뭔가 좀 의미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이렇게 말로 풀어내려니까 되게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오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점점 좀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만큼 제 주변만 해도 같은 장면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주고 계셔서 진짜 볼 때보다는 보고 나서가 좀 더 이야기거리가 많은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각설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항상 이런 작품을 보고 나면은 제가 그 스포일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임시 단톡방을 제가 만들어요. 그래서 제 청취자분들한테 그 단톡방 주소를 공유를 하고 이제 영화 보신 분들은 여기서 마음껏 떠들어 주세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존씨님, 소대가리님께서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스피커로 참여를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분들이 그 방에서 쓰셨던 대화 내용들을 제가 스크립트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거를 좀 장문인데 이걸 다 읽고 시작을 하자니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여기 와주신 분들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뭐 하나씩 읽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각각님은 요 높이라는 작품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순결이 하면은 저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영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분위기에 이끌려가지고 2시간 동안 쭉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외계인에 대한 상상력이나 이런 건 너무 훌륭해가지고 좀 재밌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각님은 메시지 같은 것들을 다 파악하면서 본 건 아니지만 영화 자체가 풍겨내는 그 분위기랑 그리고 조던필 감독의 상상력으로 구현해낸 어떤 그 외계 생명체의 모습들 이런 거에 이끌려서 영화 전반적으로 즐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무명님이 채팅으로 아직 영화 못 봤는데 보기 전에 듣고 가려고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거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라고 얘기를 해놨지만 듣고 가셔도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자만을 한 거예요. 이거 나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자세한 평은 안 보고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사전 그 설명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사전 정보 영상 이런 것들을 최대한 스포일러가 없는 상황에서 뭐 요런 포인트로 한번 보세요 식으로만 이제 얘기를 하신 영상인데 그거를 보고 갔음에도 그 100%다 파악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다 들으셔도요. 영화 보시면 또 다르게 또 다가오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카깡님이 그런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됐다. 공포영화 연출을 되게 잘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뭔가 되게 잔인한 장면이 나온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보면은 내 심장이 막
쪼여드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지금 당장 내 옆에서 뭔가 그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깜짝 놀래키면서 나올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쫄리는 그런 느낌을 관객들이 느끼게끔 영상적으로나 사운드적으로나 이제 구현을 되게 잘 한 것 같고, 그 제 생각에는 그게 시각적인 것보다는 이 사운드적인 그 디자인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100번 다가온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공포 영화 볼 때 귀 막으면 전혀 안 무섭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제 그런 쪼는 연출이 나올 때 좀 덜 겁먹기 위해서 귀를 좀 막아야 되나 생각도 했는데, 그 사운드 디자인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귀를 막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무서워도 그냥 다 들으면서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뻐꾸기님 역시도 생각을 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뻐꾸기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내가 무슨 영화를 본 거지 싶었는데 네. 뭔 소리야 하면서 맞아요. 나왔는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역시나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좋은 영화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되게 그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영화보다도 그쵸.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뭐 강의나 그런 거 듣다 보면 저게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 생각이 들 만큼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영화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거는 괴물의 그 생김새가 약간 네. 그린 스크린처럼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여기서 뻐꾸기님이 말씀하시는 그린 스크린은 특수 효과를 쓰기 위해서 뒤에 그쵸, 깔아놓는 배경 그린 스크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 입이 약간 녹색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쵸. 입을 펼치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리고 옛날 카메라의 형상을 하고 있기도 하죠. 옛날에.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광고 찍는 감독이 나오잖아요. 감독이 이 괴물이 옆에 있으면 그 IT 기기를 전혀 못 써요. 전자기기를 못 쓰니까. 그렇죠. 이 수동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쓰는 아이맥스라고 대부분 적혀 있었어요. 적혀 있는 카메라를 들고 와서 이제 찍고 있거든요. 그 맞아요. 괴물을 찍어요. 그래서 고전적인 영화들을 이렇게 흡수한다고 해야 되나? 빨아들이고 있는 어떤 그런 범벅인 영화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뭐 그런 영화인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깃발 약장이잖아요. 그 괴물이. 그래서 뭐 깃발 들고 걸기하자 뭐 대충 뭐 그런 뜻인가라고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처음 보고 나서. 그리고 제가 봤던 평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평은 이제 그 괴물 자체가 블록버스터가 블록버스터 상징한다. 이제 블록버스터라는 거는 좀 큰 사건, 그러니까 큰 비극적인 일을 블록버스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즐기는 지금의 어떤 세대라든지 지금의 어떤 그런 형태들을 보면서 동생이 우리 이거 찍으면 부자가 된다, 뭐 유명해진다, 뭐 오프리 쇼인가, 뭐 거기 나갈 수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요? 내가 맞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다 죽은 걸 자기는 알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영화니까 그런 것도 좀 이게 과장돼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뭐 어떻게든 했겠죠. 자기들이 뭐 갖고 있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지 않고 뭔가 그런 거를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왜냐면 이제 현실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사람이 어떤 큰 일이 났을 때 핸드폰 먼저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과연 그게 핸드폰으로 먼저 신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어떤 엔터테인먼트로 그걸 하려고 하는 건지. 왜냐면 요즘에 너무 SNS다, 뭐 인스타다, 뭐다 너무 많잖아요. 네. 사건 사고 맨날 올라와 거기에. 그치. 무슨 뭐 메토선 지하철 무슨 남 무슨 여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런 평이 있길래 저는 그 평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그런 함이나 그런 걸 떼고 봐도 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굉장히 그 공포 영화를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서웠고요, 영화가. 전체적으로. 네. 되게 공포 영화를 잘 안 보는 사람이라서 되게 무서웠고, 그리고 이 kak강님도 얘기하셨는데, 이 그로테스크함이라는 걸 되게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감독. 그러니까 작중에서 나오는 그
침팬지가 나오는데, 사람을 죽이는 침팬지가 나오는데, 그 고디. 침팬지가 네. 우리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서 마치 관객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든지, 네, 맞아요. 괴물의 어떤 그런 이미지, 괴물의 그런 비주얼적인 느낌이 굉장히 말 그대로 그로테스크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잔인한 장면이나 어떤 그런 뭐 사람을 씹어먹는다 그런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그로테스크한 잔인하다기보다는 좀 그로테스크한 장면이 이런 거 표현하는 거 진짜 최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까 뻐꾸기님이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핸드폰 카메라부터 들이대고 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 노업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은 스티븐 연이 연기한 주프의 그 아이들이 외계인 탈을 쓰고 주인공인 OJ를 놀래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OJ 입장에서는 진짜 침입자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때 좀 되게 긴장을 하면서 다가간단 말이죠. 그런데 탈을 쓰고 다가오는 그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을 보고 공포심을 느낀 OJ가 손에 든 건요. 어떤 뭐 막대기나 이런 무기가 아니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을 해요. 자기가 당하는 그 상황들을 촬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휴대폰 카메라가 내 몸을 지키는 어떤 호신용 무기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됐다는 거를 그 장면에서도 나타내고, 그리고 뒤에 가면 좀 더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이들의 목적이 외계 생명체, 미확인 생명체, 외계에서 온지 안 온지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외계 생명체보다는 미확인 생명체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죠? 어쨌든 미확인 생명체에 대항하는 방법이요. 뭐 미사일을 쏜다든가 총을 쏜다든가 뭐 어떤 형태로든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이들은 카메라로 찍는 걸로 인해서 그 미확인 생명체에게 대항을 하는데, 마치 이들이 그 대항을 하는데 임하는 자세는, 야, 너 이제 죽었어. 너 이제, 우리가 촬영 시작하면 넌 끝났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보면은 진짜 무슨 바주카포라도 한 대 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들이 하는 건 카메라로 찍는 행위인 것 뿐인데, 그만큼 이 무언가를 찍는 그 카메라의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폭력성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 메시지를 좀 표현하고자 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카깡님과 뻐꾸기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는 오지 못했지만 장문의 메시지를 남겨주신 두 분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뻐꾸기님이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어디서 주워드린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예요. 지금. 저도 어디서 생각한 건 아니고요. 여기저기서 다 주워드린 겁니다. 뭐 다 그런 거죠. 뭐.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남겨주신 존씨님은요. 장문의 메시지를 남겨주신 존씨님은 일부러 본인의 해석이나 생각이 오염될까봐 일부러 다른 사람의 해석 같은 것들은 찾아보지 않으신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신 해석이고요. 어디까지나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를 감안을 해달라라고 하시면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존씨입니다. 방송에 참여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방송 때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을 간략히 남겨봅니다. 간략히라고 했는데 장문이에요. 각오하고 들으세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꼭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일 뿐인데요. 고디라는 이름부터 신이 GOD잖아요. 고디라는 이 침팬지의 이름부터 신을 뜻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DY를 붙여가지고 아직은 미성숙한 신이나 우둔한 신, 아니면은 우리는 전지전능하다고 믿고는 있지만 사실은 인간 세계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심심풀이용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신으로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스티븐 연이 살아있음을 보고, 그러니까 이 고디가 사륙을 벌이는데 이제 스티븐 연이 그 책상 밑에 들어가 있다가 이 고디랑 눈이 마주치게 되죠. 근데 이 고디가 묘한 웃음을 띠면서 주먹 인사로 자신의 메신저 혹은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장난으로요. 그냥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이는 그 전에 그 여자아이를 죽이고 나서 사실 뭐 죽은 건 아니지만 죽이고 나서 심심하니까 발을 툭툭 쳐보기도 하고 아직 덜 죽은 걸 보고 다시 무차별한 폭행을 가하는 걸 봤을 때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그럼 극 중의 말은 주인공 남매에게는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재산임과 동시에 신의 장난에 바치는 재물이고요. 가짜 말로 신을 농락하려다가 더 빡쳐버린 그 미확인 생명체와의 한바탕이 이 이야기의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수천 년 동안 신의 존재를 믿으며 탐욕과 광기로 인해 온갖 상상력과 미디어로 인해 더럽혀진 현대사회의 종교와 그런 말초적인 볼거리에 경도된 인간의 삶을 꼬집는 영화 같았습니다. 고스트, 럭키, 클로버, 요거는 여기 말들의 이름이죠. 그리고 진 재킷, 이 미확인 생명체의 이름을 주인공들이 진 재킷이라고 붙이죠. 요런 이들의 이름이 화면 전반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챕터가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고스트는 유령, 즉 인간이 만든 허상, 신이 아닌 다른 비현실적인 존재쯤으로 럭키는 행운 같은 운이겠죠. 그리고 클로버는 행복, 무탈한 세속적인 삶을 뜻하는 것 같았고 진 재킷은 청자켓 같은데 카우보이의 상징이니까 카우보이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카우보이가 사실은 우둔한 멍청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니까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각종 은유와 상징으로 점철된 이 영화에 대한 많은 분들의 다양한 해석이 벌써 기다려지네요 라고 하시면서 다음 해석을 또 바로 남겨주셨어요. 영화 초반에 구약 나홈서에 나온 구절을 인용한 거에서 보듯이 이 영화는 신이 인간에게 보복을 하는 내용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훔은 히브리어로 위로하는 자라는 이름의 예언자이며 나홈서의 내용은 정말 간략히 정리하자면은 나훔의 마을 즉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인간에 대한 아회의 보복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는 등 예수의 능력을 알리고 믿음을 설파하였지만 믿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하는 등 예수 일행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에 격분한 하느님이 그들에게 벌을 행하여 보복한다는 내용입니다. 신 또는 외계인의 형상이 자칫 미확인 비행물체와 닮아 보이지만 저는 그들이 쓰고 있는 카우보이 모자와 흡사하다고 봤으며 혹시 하늘에서 우리를 볼 때 카우보이 모자만 보여서 그대로 형상화한 게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마지막 즈음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니 그 형태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명이나 이름에도 뭔가 함의를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별다른 건 떠오르진 않았지만 스티븐 연이 연기한 주프박의 주프라는 이름은 어딘가 모르게 생경해서 며칠을 생각해본 결과 혹시 주다스 프리스트의 준말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말 그대로 예수를 배신한 가롯 유다의 사제라는 뜻이니까 일맥상통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며 어떠한 리뷰나 스포 영상의 글도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동진님의 영상도 아직 못 보고 있는데요. 한동안 저만의 해석에 빠져들어서 좀 더 즐겨보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지금 아마 그 철야 작업하면서 요거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내용을 남겨주셔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야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구나.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미디어, 영화, 그리고 여기 대놓고 나오잖아요. 헤이우드 가문이 이 주인공들의 가문인데 최초의 영화라고도 불리는 흑인이 백마를 타고 달리는 장면을 가지고 이걸 촬영한 감독님의 이름은 다들 알지만 여기 출연한 말의 이름이라든지 이 흑인 기수에 대한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영화에서 대놓고 대사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역사에서 기록되지 못한 어떤 그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소외된 자들 중에서도 흑인이 있었음을 또 이제 전작들과 이어서 뭔가 좀 담고 싶어 했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여기서 존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신의 이야기를 입혀서 해석해 볼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어내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같은 걸 보고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니까요. 지금 아직 못 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해석을 듣고 간다 한들 또 자신만의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작품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대가리 님도 장문의 글을 남겨주시는데 이거를 뭐 제가 다 읽어버리자니 너무 여기 와주신 스피커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뭐 자유발언 시간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운을 한번 띄워보자면은 뭐 독창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다른 작품들의 오마주를 한 것도 많이 보였어요. 그죠? 특히 그 오토바이 씨는 아키라를 대놓고 이제 한 것 같은데 먼저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카강님? 아키라요? 저 전혀 생각 못 했는데.
그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쫙 옆으로 미끄러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니, 그건 오토바이 기술이잖아요. 그냥 그걸 오마주라고 했다면 좀 과한했을까. 물론 감독이 그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저 생각 못, 아키라 여러 번 봤는데. 그렇구나. 그렇군요. 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요. 외계인 탈 모양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사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카님은 저기 나우시카 얘기하셨죠? 아니, 원령공주. 맞다. 원령공주. 편집해야겠다. 네, 원령공주 얘기하셨, 지금 테레즈님이 택도 없다는 느낌의 멘트를 하셨다고. 네, 이거는, 카깡님이 아키라를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네, 소신발언하겠습니다. 저 아키라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너무하네, 진짜. 아키라 어떻게 안 보? 근데 그 빨간 오토바이 타고 옆으로 촥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테레즈님이 저도 봤어요, 아키라는. 죄송합니다. 사이버펑크 원조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 네. 시대가 워낙 그 일본 사회가 엄청 고도로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했을 때 돈을 정말 많이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봐도 그렇게 때깔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말을 먼저 녹음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때 당시 완전 처음 시도한 거였는데. 와, 진짜? 그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와, 대박이네. 그전에는 입만 뻥뻥 했다는 입만 맞춰서 그렸거든요. 그 애니메이션 기점으로 하면 그 기법을 사용했을 거예요. 야. 근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3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나라별로 로컬라이징해서 입모양 바꾸는 거는 뭐 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2D도 수작업으로 다 했던 시대로 알고 있는데, 야, 그때 그렇게 작업했으면은 진짜 대박이겠네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25프레임을 풀로 다 썼어요, 그때. 그런 게 진짜 없었고, 음중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치. 그리고 테레즈님이 댓글로 파프리카를 꼭 보세요. 야니메이션이라는 게 야하다는 거 맞죠? 그 야니메이션도 명작이고 걸작일 수가 있어요. 영화와 애니메이션 장르를 넘나드는 상상력. 아니, 애니메이션이. 파프리카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왜 아니랬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니, 하필 오타를 내도 야니메이션이라고 내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야한 장면을 많이 넣어도 좀 명작일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쓰신 줄 알고, 저 혼자 네이징 빡세게 했네요. 파프리카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파프리카는 좀 미안한데. 파프리카는 저희가 싫어하는 음식이고 애니메이션으로는 처음 들어보는데 알겠습니다. 진짜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네네. 파프리카를? 네네, 파프리카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했을 때 좀 파프리카도 인셉션 모티브를 준 작품이잖아요. 인셉션에 그 영향을 안 줬다고 할 수 없는 작품이죠. 파프리카가 먼저 나왔을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마주 얘기하다가 옛날 옛적 애니메이션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 마지막에 들고 다 뛰었던 게 그 IMAX 카메라라고요? 뭐라고요? 그 IMAX 카메라 들고 뛰었던 거예요? 들고 뛰었다? 들고 뛴 거 말고 앉아서 이렇게 막 돌려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IMAX라고 적혀 있었어요. 맞아. IMAX 카메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들고 뛰었던 거는 안 써 있었던 것 같은데 필름 통만 그냥 IMAX가 있는 건지 실제로 그 카메라가 IMAX 카메라인 건지 명확하지가 않고, 그거는 뭐 영화상에 명시가 된 거는 대사로 이제 그 촬영 감독님이 직접 제작한 카메라다, 요 정도의 언급만 있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IMAX인지 아니면 통에만 그냥 IMAX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게 화질 좀 안 좋게 하더라도 좀 가벼운 거 들고 다니지. 그렇게 근데 이게 자기가 이제 제작한 거다 보니까 또 이제 전기의 힘 없이 수동으로 돌리는 거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근데 IMAX 카메라 들고 다니면 진짜 빡셀 텐데. 그치. 워낙 커서. 맞아, 묵직하죠. 네. 옛날에 크리스토퍼 놀란 다크나이트 찍을 때 이제 누가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렇게 한번 찍어달라 했다가 그 감독이 이제 물론 우스갯소리겠지만 찍고 나서 놀란 고소할 뻔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분이 나이도 많아요. 나이도 자기보다 많은데 감독보다도 많은 사람인데 맞아. 대가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지, 맞아요. 얘기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테레진이 엄청 크고요.
무거워 보여, 딱 봐도. 맞아. IMAX 카메라. 그쵸. 그리고 이 IMAX 카메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아까 서두에 이 IMAX 카메라를 이 영화에서 46분이나 사용한 이유가 그냥 단순히 비주얼적인 어떤 쾌감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IMAX 카메라 필름, 정확히는 이 IMAX의 비율을 사용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요. 다른 분들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이 영화가 주로 시점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점이잖아요. 공중에서 아무래도 그 미확인 생명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위쪽으로 긴 비율의 어떤 화면 비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 수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걸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이 IMAX 비율을 그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영화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의 이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미확인 생명체가 뭔가를 빨아들일 때도 상승의 이미지가 나오고, 마지막에 뭐 이렇게 풍선을 띄울 때도 상승의 이미지가 나오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구적으로 IMAX 필름의 비율을 사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런 비교 샷이 있어요. 일반 상영관에서 봤을 때랑 그 IMAX 필름으로 촬영된 IMAX관에서 봤을 때랑 화면 비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 비교 샷이 있는데, 그 비교 샷 보니까 일반관에서 보면은 그냥 저희가 볼 때 그 미확인 생명체의 어떤 일부분이, 신체 일부분이 잘린다는 느낌을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IMAX관에서 볼 때. 무조건 화면에 나올 때는 이렇게 풀샷으로 나오는 걸로 제가 봤는데, 일반관에서 보면 항상 어딘가 좀 이렇게 잘린 상태로 나오는 걸로 비교샷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런 요소들인 오브젝트를 강조를 하거나, 그리고 이 미확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함유 같은 게 이제 쳐다보면 안 되는 존재로 이제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뻐꾸기님이 말씀하셨던 현대사회에 발전된 블록버스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데서 이야기되고 있는 요즘 막 최신 기술 막 들어가가지고 CG로 떡칠된 그런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를 조심하고 좀 본질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카강님은 IMAX관에서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IMAX관에서 보실 때 좀 만족스러우셨나요? 화면 자체가 꽉 차고 되게 풀샷을 멋있게 찍었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전 화면보다 사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면에서요? 특히 여동생 노래만 크게 틀어놓은 장면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극장 바깥에서 영화 노래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소리 거리감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사운드의 거리감이 잘 구현이 돼 있다. 이게 소리가 단순히 크고 작고로 구현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지. 채널 분리가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맞아. 이거 만약에 블루레이로 나오면은 7.1 채널 스피커로 보면 진짜 그걸 견장감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영화에서. 오케이. 맞아요. 네. 그게 아까 카카님이 지난번에 채팅으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말 그대로 볼륨을 작게 하고 크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 녹음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100% 느끼기 위해서는 극장에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집에서 보시더라도 좀 고급 장비를 갖춰야지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뻐꾸기님은 IMAX관에서 보셨나요? 아니요, 그냥 일반 관에서 봤고요. 뭐, 딱히 그렇게 제가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은 아니라서, 원래 볼 때. 그런 것보다는, 그런 전작들과는 참 많이 상이한 영화를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메시지가 영화적인 재미를 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요. 전작이었던 어스라든지, 겟아웃은 지금 시대의 흑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종차별이라든지, 그 외에도 그냥 공포 영화로서 혹은 뭐 스릴러 영화로서 되게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영화적 재미도 충분히 했었고, 그리고 사실 메시지도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스 같은 경우도 대놓고 이제 빨간색 옷을 입고 나온다든지 어떤 뭐 국경선을 형성한다든지 보면 대놓고 이제 트럼프를 까고 있는 내용이고, 뭐 당연히 뭐 인종차별이나 그런 거에 들어가 있는. 그런데 이번 영화는 사실 다 보고 나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도 이렇게 이거구나라고 생각이 안 들 만큼 정말 많은 메시지를 넣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어떤 영화적인 재미보다는 이제 메시지를 좀 더 담으려고 하는구나. 약간 크리스토퍼 롤란처럼 되게 하는 게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요?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놀란 감독이 영화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거든요. 쉬운 영화보다는 점점 더 어려운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맞아요. 들었고요. 테넷으로 욕 많이 먹었죠. 네. 네, 테넷도 그렇고 뭐 그랬었죠.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스티븐 연 왜 나온 건지 모르겠다. 그 침팬지 이야기인 고디 이야기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하셨는데, 당연히 그냥 넣은 장면은 아니겠죠? 근데, 저는 뭐, 사실 제가 그거를 뭐 직접적으로 해석을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제일 좀 그럴듯했던 해석 중에 하나를 소개를 드리자면요. 결국 이 고디 사건과 이 헤이우드 가문에 일어난 그 목장에서의 사건이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요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차별을 받고 있는 인종이 나온다는 사실에서 일단 서로 그 상관관계가 맞고요. 고디 서사에서는 침팬지와 그 당시에 동양인 어린아이가 나오고, 헤이우드 가문의 서사에서는 말과 흑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디 서사에서는 미디어에 이용당하고 있는 어떤 동양인, 그리고 그 동물 침팬지가 촬영 도중에 이제 풍선이 터져가지고 이제 그 풍선이 터지는 소리에 자극받은 침팬지가 이제 그 촬영 스튜디오에 있던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스티븐 연, 동양인 어린이었던 스티븐 연만 살아남게 됩니다. 고디가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물론 뭐 고디가 스티븐 연을 공격하려던 직전에 구조대가 총을 발사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고디가 이전에 학살했었던 다른 가족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들어가지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는데, 스티븐 연한테는 천천히 다가가서 오히려 그 주목 인사를 건네죠. 근데 그 장면에 대해서는 존 씨님이 뭐 그 신이 나의 메신저 혹은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하셨지만, 그 다른 해석에서 볼 때는 결국 고디도 이 동양인 어린아이에게 너는 나와 같은 존재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학살의 대상으로 안 본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장면에서 나오는 그 가족들 구성원을 보면은 그 둘을 제외하고는 모두 백인 가족이거든요. 엄마, 아빠, 누나 다 백인이고, 이 동양인 어린아이는 그 집에 입양당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디라는 침팬지도 그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침팬지의 시선에는 이 미디어의 볼거리로서 소비되고 있는 너나 나나, 그리고 이 집에 입양당해 온 너나 나나 같은 신세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해석이 있던데, 저는 여기에 좀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헤이우드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뭐 동일하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옛날 과거의 최초의 영화라고 여겨지는 그 필름에서, 그 영화에서 감독, 백인이었던 감독의 이름은 계속 전해내려져 오지만, 실제 그 말을 탄 흑인 기수가 헤이우드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등장한 이 백마의 이름이 뭐였다는 거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과 이제 뭐 대비가 된다. 그리고 고디 사건에서도 이제 그 스티븐 연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게 되는 거고, 이 헤이우드 가문에서도 이 미확인 생명체에 의해서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죠. 뭐 그런 것들의 사건들이 좀 이렇게 대비되면서 좀 이야기가, 그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프님이 신발이 서 있던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디가 학살을 시작을 했을 때요, 그 살해되는 현장에서 그 누나가 신고 있던 신발이 벗겨집니다. 근데 그 신발이 벗겨지면서 널브러지는 게 아니라 마치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기라도 한다는 듯이 세로로 꼿꼿하게 바닥에 서 있어요. 수직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신발이.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뭐, 그런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신발이 그렇게 서 있고, 탁자 밑에서 고디를 피해 숨어있던 스티븐 연은 신발을 이제 응시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 성인이 된 스티븐 연이 그 자기만의 컬렉션들을 모아놓은 장소에 그 꼿꼿하게 세워져 있는 그 신발을 그대로 이제 그 컬렉션하고 있는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다프님이 그 뒤에 서 있던 신발은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 뭐 아무 의미도 없었다면은 굳이 뭐 그렇게 영화에서 자주 등장시킬 이유는 없었겠죠? 우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해석을 주워 듣긴 했는데 이게 읽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써놓은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도 그래서 이게 어쨌다는 거지? 100% 이해가 안 돼가지고 솔직히 그 장면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든 머릿속에서 쥐어 짜내가지고 좀 조합을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네요. 이게 설명이. 잘 모르겠고 그 신발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어요? 존 씨님이 그 신발이 서 있던 거는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신이 행한 기적 혹은 신에게는 그냥 장난쯤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다. 지금 존 씨님이 스스로 해석하신 거에 보면은 어떤 그 신의 장난, 뭐 인간들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무관심하고 혹은 장난기 가득한 그런 신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그 서 있던 신발을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뻐꾸기님.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다 우연이라는 거죠. 어떤 고디가 그 사람들을 공격한 것도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우연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강하게 들었고,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굉장히 인간적인 그 장면을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 누군가는 그 동물들을 그 방송에 같이 내보낸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정말 인간적인 오만함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사실 이 동물이라는 게, 이 뭐 많은 사람, 뭐 학자들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지만, 잘 몰라요. 예를 들면 뭐 침팬지는 똑똑하다고 하고, 뭐 그래서 사람을 알아듣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거 하는데, 사실 그거 너무나도 인간적인 관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쟤네들이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예를 들면 어떤 사고 방식을 하면서 그냥 얌전하게 있는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한폭탄인 거예요. 당장 1초 만에 사람을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아니면 평소처럼 그냥 잘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마치 그거를 뭐 PD가 됐든 어떤 한 인간이 그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마치 어떤 자기가 만들어낸 창조물인 거 마냥. 사실 이 사람과 사람도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그렇지. 내 새끼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이게 현실인데, 무슨 인간의 오만함. 네. 오만하고, 그리고 참 이 사람의 선고 눈이 멀면 얼마나 이렇게 멍청해지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한 번 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오제이가 그 괴물을 길들이려고 하잖아요. 어떤 규칙을 찾아내서.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럴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떤 건지 모르는데 마치 그거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말을 길들였던 것처럼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걸 보여줬던 장면이 저는 말이 도망가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어느 순간 공포를 느끼니까 주인을 내팽을 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침팬지를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침팬지가 정말 똑똑한 동물이고 굉장히 지성이 있는 동물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건 너무나도 인간적인 관점이거든요. 사실. 지금 뻐꾸기님이 굉장히 중요한 점을 찝어주셨는데요. 나와는 다른 종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고디의 장면과도 이어지는데, 즉 스티븐 연의 어떤 서사와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침팬지가 갑자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스티븐 연이 연기한 주프라는 캐릭터가 거기서 우연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선지 살아남게 되죠. 그러면은 이 주프라는 캐릭터는 우리 인간들은 동물을 통제할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성인이 된 주프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 떠다니는 그 미확인 생명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미확인 생명체를 쇼의 도구로서 활용을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럭키라는 말을 이제 먹이로 줌으로 해서 그거를 관객들을 모아놓고 미확인 생명체를 유인해가지고 자기는 그거를 볼거리로, 그러니까 버라이어티로 만들 수 있다라고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인간들이 다 학살당하면서, 그 미확인 생명체에 의해서 학살당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무언가를 통제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만함을 그 두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프라는 캐릭터가 필요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파랑님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쳐주셨는데, 정확히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우리 소대가리님이 남겨주신 메시지도 한번 읽어보고 가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대가리님이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유튜브를 필두로 한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저항과 본다라는 행위가 물질 만능주의로 변해온 것,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전히 소수자 취급을 받는 모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이 작품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풍선에 의해서 이 미확인 생명체가 파괴되는 거는 부풀려진 미디어의 허상을 소화하려다가 파괴되는 컨텐츠 생산자를 상징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뭐 이거는 아마 억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걸리버 여행기 4부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4부에서 걸리버는 말들이 사는 나라 휴이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거긴 말들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말들은 이성적이고 차분한 반면에 야후라고 불리는 인류는 욕망으로 인해 점차 퇴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노베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인간들은 탐욕스럽고 오히려 말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비 많은 주제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수잔 손택의 타인의 고통이라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작품인지 여쭤보니까요, 미디어의 폭력성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동전이라는 요소도 되게 좋지 않았나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던 그 동전을 마지막에 괴물과 싸우는 도구로 연결시켰다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동전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존씨님이 거기에 추가로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요. 그 동전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현물의 신 혹은 신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라고 봤습니다. 신인 나를 놔두고 돈을 숭배하니까 그걸로 이용한 공격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무엇으로도 풀기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는 열쇠로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동전에 의해서 돌아가시는데 그 아버지가 타고 있던 말의 엉덩이에는 열쇠가 꼽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신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감독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비교적 온화하게 비틀어주고, 또한 마치 인스타에 올리면은 좋아요 10,000개쯤은 순식간에 받을 만한 사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마치 뭐 관심 받으려고 뭐 마천을 위해 올라가서 셀카를 찍는다든지 절벽에서 셀카를 찍는다든지 하는 지금 현 사태를 신랄하게 비웃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대놓고 나오죠. 그 마치 가십 그 매체에서 나온 듯한 그 오토바이맨이 그 누가 봐도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혼자 계속 카메라를 들고 그 돌진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오토바이에서 떨어져가지고 팔다리가 부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왜 카메라로 안 찍냐면서 주인공인 오제이를 탓하는 막 그런 장면을 씀으로써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좀 더 대놓고 좀 비판하는 시각을 감독이 뜻한 것 같아요. 야,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진짜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진행을 한다 해도 와, 과연 오늘 이 시간 안에 이 작품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작품이라 가지고요. 진짜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흥행 성적은 조금 더딘 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 관객들이 극장을 찾을 때 마인드가요,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극장 값도 올랐겠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돈을 들여서 극장에서 경험하고 싶은 경험은 이 영화를 보는 동안 그냥 내가 즐기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직관적으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 작품보다는 이렇게 좀 합류가 많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작품에 대해서 조금 불호적인 시선을 보시는 관객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약간 지금 흥행 성적이 기대보다는 조금 낮게,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의 평점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아니 근데 CG 이질감 전혀 없지 않던데, 너무 잘 찍었던데 CG를. CG 말씀하시는 거죠? 외계인 나타났을 때 좀 이게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어요, 전 처음에. 맞아.
아, 근데 너무 잘 그때는 좀 느꼈어요. 후반에 가면 변형하잖아요. 커튼처럼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음. 그때는 약간 CG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에 그냥 비행물체 형태하고 있을 때는, 와, 맞아. 전혀 티가 안 났어요. 진짜로. 그거는 공감합니다. 게다가, 제일 마지막에 CG 갔다 사진기에 찍혔을 때 나온 건 좀 CGT 나왔더라고요. 맞아. 느낌이. 뭔가 익숙하면서 좀 기괴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뭔가 지구상의 어떤 존재를 이렇게 모방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되게 참신하고 되게 그로테스크하죠, 말 그대로. 그래서 뭔가 약간 이중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비주얼 자체가. 뭔가 가오리인가? 아닌데 가오리 같기도 한데 뭔가 다른 생물인 것 같은 비슷하면서도 닮으면서 다른 느낌? 말이 좀 이상하게. 저는 존시님처럼 카우보이 모자 생각이 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네. 네, 카카님. 영화 중간에 한번 걔들 막 먹히는 뱃속으로 들어가는 장면 보여주잖아, 이렇게 막. 스티븐 연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빨려 들어갈 때 뱃속을 보여주죠. 마치 사람의 내장을 타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장면이죠. 네. 저는 그래서 이거 우주선 탑승하는 장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도. 너무 먹는 게 탑승하는 아니라. 거 하길래, 요즘 힘들어하지 하면서 이렇게. 알고 보니 소화되고 있는 과정이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옛날 그 놀이터 가면, 놀이터가 아니라 좀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엄청 커다란 풍선에 바람 넣어놓으면, 또 넣어놔서 그 사이에 막 껴가지고 노는 그런 놀이기구 있잖아요. 미끄럼틀처럼 내려가기도 하고,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지. 거기 사이에서 놀고 있는 느낌. 맞아. 안에 좀 텍스처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아. 약간 풍선 재질이 좀 있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 저는 그 장면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집 위에서 막 그 피를 토해내는 장면 있잖아요. 그 미확인 생명체가. 근데 저는 여기서 만약에 좀 그로테스크하게 좀 더 연출을 하자면은, 그 피를 쏟아내고 있을 때 집 안에 있는 그 여동생과 그 카메라 업체 직원을 보여주는데, 그 여동생 뒷배경으로 계속 창문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창문의 배경에 되게 그 공포감을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대놓고 고어하게 연출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 쏟아낼 때 소화되다가 만 신체의 일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왠지 막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막 긴장을 하면서 봤는데, 그 보여줄 듯 하면서도 뭐 결국 끝내 안 나오긴 하지만, 근데 마치 그게 나올 것 같은 그 분위기 조성을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 연출을. 그래서 그 장면 진짜 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괴물이 그렇게 생각치고는 죽은 건 너무 간단하게 죽잖아요. 풍선. 그거 죽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죽은 거죠. 네. 해치운 거죠. 풍선으로 죽이는 건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풍선에 의한 파괴는 부풀려진 미디어의 허상을 소화하다가 파괴되는 콘텐츠 생산자를 뭐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주프가 과거의 어린 시절에 그런 고디 대학살이 일어나게 됐던 트리거가 그 풍선이 터지면서 이제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 생일 잔치로 데코해놨던 그 풍선이 터지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건데, 그 최후도 이제 풍선이 터지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떤 죽은 주프에 대한 복수를 좀 해준 게 아닌가, 뭐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굉장히 말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사실 그 정도가 또 RPG 한 방이면 그냥 완전 개박살 나겠던데. 근데 이들이 뭔가 정부기관이 알리려기보다는 그거를 찍어서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이제 보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쉬쉬하죠. 오히려 미디어에 알려지는 걸 꺼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한 줄 평 중에 하나는 인스타 가게 위험성, 뭐 이런 이런 한 줄 평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꼬집지 않았나. 이제 노베에 대한 이야기는 슬슬 마무리를 지으면서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각각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네. 조선필은 이대로 그냥 공포영화 전문 감독으로 가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아예 이런 함의 같은 걸 버리고 그냥 그 스킬만 가지고도 굉장히 훌륭한 스킬을 가지고 있고, 그냥 완전히 생짜배기 공포영화를 만들어 굉장히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이 뭐든 간에 한 번 더 봐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님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함유, 음유 이런 거 다 뭐 모르고 봐도 좀 신선하고 공포영화로서 충분히 훌륭한 작품으로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뻐꾸기님 마지막으로 자유 발언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제목이 또 뭔가 뭐 그만둬라
하지 말라 뭐 그런 뜻인데 과연 무엇을 그만두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영화인가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고요. 그리고 이런 영화를 찍는 감독이 정말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쪽으로는 독보적이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영화도 이제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뭔가 어떤 조던필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조던필의 느낌과 조던필의 스타일, 혹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좋고, 다음이 또 장래가 또 기대가 되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뻐꾸기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녹화할 때 아쉬웠던 거는, 제 방송 청취자이신 오답노트님께서 노블 3회차 감상을 하시고, 심지어 이동진 평론가 오프라인 GV까지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빨리, 언제 방송해요? 빨리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뭐 이렇게 사정이 있으신지 참여를 못 하셨네요. 근데, 그분이 와주셨으면은 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죠? 그래서 오답노트님께서 음성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 영화는 단순히 그냥 공포영화라고만 봐도 재밌고, 이 감독이 겟아웃이나 어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영화 안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비유와 상징 같은 표현을 잘 해나가서 공포영화 이외에 공포영화라고 보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을 되새겨서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아서 엄청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감독이 말하고자 했던 거는 이 미디어에 대한 그 위험함 또는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얻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디어에 대한 위험함을 나타낸 거는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가장 위험한 이 외계 생명체라고 하죠. 사실 처음에는 UFO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주인공 OJ에 의해서 결국 이거는 단순한 물체가 아닌 생명체다라고 이제 나오는 이 외계 생명체가 어떻게 보면 이 미디어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외계 생명체가 이제 OJ가 진제킷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진제킷이 말 형상을 한 플라스틱 제품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제킷이라고 나타낸 이 외계 생명체는 미디어 매체를 받아들이는 대중들은 일단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일단 흥미롭기만 한다면 일단 무조건 받아들인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좋지 않다고 느꼈을 때는 기피하는 형상. 네, 그래서 근데 그 기피하는 형상이 단순히 자기 취향이 아니라 단순히 재미없다고 느꼈을 때 기피하는 형상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 시작하는 오지의 아버지가 죽게 되는 과정이 진제킷이 물건을 뱉어내면서 그 과정에 오지의 아버지가 동전을 눈에 찔려서 관통돼서 죽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나중에 마지막에 가다 보면 에메랄드가 주프의 그 테마파크에서 그 테마파크 안에서 이용하는 동전을 이용해서 그 우물 속에서 사진 찍히는 그걸로 인해서 그 진제킷이 찍힘을 당함으로써 자기가 어떻게 죽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대칭돼서 나타나는 점이 되게 재밌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이 노베에 대한 영화가 되게 좋은 영화니까 다른 분들도 한 번씩은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마무리 멘트를 하기 전에 테레즈님이 분리트레인 저 믿고 보세요 라고 하시고, 그랬다가 재미없다고 하시면 어쩌지? 그래도 황석기 번역가 작품이라 대사의 재미는 보장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근데 내가 추천해서 봤는데 재미없다고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영화 콘텐츠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물어봤겠어요. 이 작품 어때? 저 작품 어때? 근데 저도 항상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아, 나는 재밌게 봤는데 저 사람은 별로면 어떡하지? 나는 재미없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재밌게 봤으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이 좀 있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부담감은 좀 내려놓게 됐고요. 뭐 재미있게 본 건 내 입장이고 재미있게 보든 없든 그거 네 입장이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추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많이 줄었고 테레즈님도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테레즈님도 그런 뭐 추천을 하시건 비추를 하시건 간에 뭐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이 좀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마무리 멘트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오늘 조돈필 감독의 높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볼 때보다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재밌는 작품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작품을 보고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러 사람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이 감독의 능력이 아닐까 싶고요. 카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이 조던필 감독의 다음 작품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도 당연히 흑인 문제를 포함해서 또 다른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다루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있어요. 다음 작품이 몇 년 뒤에 개봉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저 역시도 영화 보는 눈을 쑥쑥 키워서 지금 이 노비라는 작품은 비록 제가 직독직해를 못한 작품이 되어버렸지만 다음 작품은 제가 이 영화를 보는 동시에 이 작품을 온전히 다 해석하고 느낄 수 있는 제 자신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내용은요, 녹화되어서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